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카자흐스탄. 전 세계가 탐내는 그 나라가 한 나라를 형제국이라 부르며 콕 찍었습니다. 중국이 80억 달러를 제시하고 러시아도 유럽도 막대한 조건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나라는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강대국들을 제치고 핵잠에 이어 우라늄까지 확보한 비밀. 전략 자원 동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천년의 뿌리와 신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이건 미국도 몰랐던 건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카자흐가 왜 한국을?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아니, 3번 봤죠.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카자흐스탄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먼저 제안했다는 문서. 미국 정보망에도 안 잡힌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커피는 식어버렸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죠. 제 눈앞에 있는 문서는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에단 클락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전략안보분석센터에서 핵정책을 분석하는 사람이죠. 핵추진 잠수함 전력, 핵연료 공급망, 국제 핵확산 억제 체계. 이런 것들이 제 일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부르더군요. 사실만으로 국가를 움직이는 남자라고요. 과장된 표현이지만 제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저는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오늘 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건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기술 협력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관련 자료를 뒤지다가 이상한 문서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카자흐스탄 한국용의 우라늄 공동개발 양해각서 상세 보고서. 기밀.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국제 원자력 협력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문서가 수백 개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목을 다시 읽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요? 우라늄 생산량 세계 1위 국가. 전 세계 우라늄의 40%를 생산하는 그 나라가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먼저 제안했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카자흐는 자원 강국이에요. 우라늄이 필요한 나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죠. 특히 중국이 카자흐를 꽉 잡고 있고 러시아, 유럽 국가들 모두 카자흐의 우라늄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는 생각보다 상세했어요. 한국 수력 원자력과 카자흐스탄 국립원자력 기업, 그리고 알파라비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용해 우라늄 탐지 및 흡착 기술 연구 프로젝트. 2025년 3월에 체결된 양해각서더군요. 향후 한국의 안정적 우라늄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이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공급망 구축이라니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려면 고순도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달리 핵연료로 움직이거든요. 그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핵잠은 그냥 바다에 떠 있는 철덩어리일 뿐이죠. 미국은 한국에 핵잠 기술을 주겠다고 했지만 연료 공급 문제는 애매하게 남겨뒀습니다. 공식적으론 미국이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건 쉽지 않아요.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인 우라늄 공급원을 확보했다면요. 그것도 카자흐스탄이라는 중국도 러시아도 손대기 어려운 중립국가에서요. 이건 게임 체인저인데. 저는 다시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천천히요. 협력 내용, 기술 이전 범위, 연구기간, 참여 인력.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외교 문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협력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경로로 성사됐는지에 대한 배경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국제 협력은 몇 년에 걸친 외교 협상 끝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는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한 건 미국 정보망에서 이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핵 관련 국제 협력을 추적하는 게 직업이에요. 특히 한국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파악하죠. 그런데 이 협력은 완전히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숨긴 건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놓친 건가? 저는 컴퓨터에 검색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최근 외교 관계, 에너지 협력, 광물 자원 협정. 화면에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2024년 11월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회담. 핵심 광물 파트너십 발표. 원자력 협력 확대 합의. 당시 언론 보도는 평범했습니다. 양국 협력 강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상투적인 문구들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문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전력 구축과 연결되는 움직임이에요. 한국이 핵잠을 운용하려면 우라늄이 필요하고 카자흐가 그걸 제공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군사 안보 협력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뭔가 큰 걸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직감이요. 왜 카자흐가 한국을 선택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자원이 넘쳐 흘러서 강대국들이 줄 서 있는데 굳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한할 이유가 없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더 큰 시장을 가진 나라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파일 폴더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관련 자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내부 메모 한국 협력 관련. 이건 외교 문서가 아니었어요. 카자흐 정부 내부에서 작성된 메모였습니다. 어떻게 미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보기관 경로로 입수됐겠죠. 메모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자고 한다. 우리의 주권을 존중한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보통 선진국들이 자원 보유국과 협력할 때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원 독점권, 시설 지분, 장기 계약. 뭐든 조건을 붙이죠. 그게 국제관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과거 협력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2022년 원전 건설 협력 양해각서, 2023년 스마트팜 기술 지원, 2024년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카자흐에 기술을 주고 인력을 교육시키고 경제 발전을 도왔어요. 그 대가로 뭘 받았냐고요? 별로 없었습니다. 장기 계약도 없고 독점권 요구도 없었어요. 이게 전략인가? 한국이 먼저 도움을 주고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얻는 방식. 이건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동맹을 만들고 있는 건가? 핵잠 건조, 우라늄 공급망,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잠을 운용하게 되면 동아시아 해상 전력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핵잠을 움직이는 연료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다면요. 미국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석가로서 흥분되는 동시에 미국인으로서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자 전략적 파트너.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정확하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 도시에서 수많은 결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들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서 그리고 아스타나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우라늄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핵잠 전력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될까요? 아니,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으니까요. 왜 카자흐는 한국을 선택했는가? 한국은 어떻게 이 협력을 성사시켰는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다시 문서를 읽었습니다. 답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저는 찾아낼 겁니다. 끝까지요. 이 밤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모든 판단이, 그리고 아마도 미국의 전략까지도요. 카자흐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저는 새 커피를 타러 일어났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거든요.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페이지 각주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구가 너무 특이했어요.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장기적 전략 파트너이자 형제국으로 규정함.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형제국이요? 손이 멈췄어요. 제가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외교 문서에서 이런 표현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전략적 파트너, 우호국, 동맹, 포괄적 협력 관계. 이런 단어들은 흔합니다. 딱딱하고 형식적이지만 명확하죠. 국가 간 관계를 정의하는 표준 용어들이에요. 하지만 형제국은 다릅니다. 이건 혈연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가족을 뜻하는 표현이죠. 외교 문서에서 이런 감정적인 단어를 쓴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생각에 잠겼어요. 왜 형제국이라고 부르지? 카자흐스탄과 한국이요?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교류도 없었고요. 수교한 지도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형제라고 부른다니요. 제 머릿속에 몇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비밀거래가 있었나? 카자흐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이 도와준 적이 있다든가. 그래서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건가?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어요. 1990년대 카자흐가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한국과의 관계 기록들을 찾아본 겁니다. 원조 기록이 있긴 했어요. 한국이 카자흐에 개발 지원을 한 게 몇 건 나왔죠.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했고요. 특별히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기록은 없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가설. 경제적 이유? 한국이 카자흐에 엄청난 투자를 했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묶여 있어서 형제라고 부르는 건가? 저는 양국 간 무역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있긴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에 투자한 기록이요.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로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고, 러시아는 역사적 관계 때문에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한국의 투자는 그에 비하면 미미했습니다. 경제 때문도 아니네. 세 번째, 정치적 계산. 카자흐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국을 끌어들인 건가? 중국 견제용으로 한국을 방패막이로 세운 거라든가. 이건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계속 받고 있죠. 한국은 중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기술력이 있는 나라니까 카자흐 입장에선 좋은 카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중국 견제 때문이라면 굳이 형제국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형제예요? 뭔가 더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요.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연결고리를 찾아보기로 한 겁니다.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현대 외교 관계였어요. 1992년 수교, 정상회담들, 경제협력 양해각서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한 학술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고대 연결고리. 제목이 흥미로웠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과 한국의 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이더군요. 2018년에 발표됐고요. 초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 민족의 기원은 복합적이다. 알타이계, 튀르크계, 그리고 동이계 집단들의 융합으로 형성됐다는 연구가 있다. 동이계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조금 더 읽어봤어요. 특히 고대 한반도 및 만주 지역에서 서방으로 이동한 집단들의 흔적이 카자흐 민족 형성 과정에서 발견된다. 고구려와 발해 멸망 이후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고구려요? 발해요? 저는 한국 역사를 잘 모릅니다. 조선왕조, 한국 전쟁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고구려나 발해는 이름만 들어본 적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 논문은 뭔가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대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했다고요? 그게 중앙아시아까지 갔다고요? 저는 더 찾아보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잠깐, 이게 진짜야? 아니면 그냥 학술적 가설? 학자들은 가끔 과장된 주장을 하거든요. 특히 민족 기원 연구 같은 건 논란이 많아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논문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이 참여했어요. 카자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이죠. 그렇다면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저는 카자흐 정부 웹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들이 자국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문화부 페이지에 역사 섹션이 있었습니다. 카자흐 민족은 여러 기원을 가진다. 우리 조상들은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서 왔다. 초원에서 만나 하나의 민족을 이뤘다. 동쪽에서 왔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더 찾아보니 카자흐 국립박물관 전시 설명이 나왔어요. 동방의 고대 왕국들에서 온 집단들이 카자흐 초원에 정착했다. 동방의 고대 왕국들이요. 한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 몽골?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논문과 연결하면 한국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최근 카자흐 언론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2024년 정상회담 이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보였습니다. 한 칼럼이 눈에 띄었어요. 많은 카자흐인들이 한국 문화에 친근감을 느낀다. K-팝이나 드라마 때문만은 아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연결감이 있다. 더 깊은 곳에서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혹시 카자흐 사람들이 한국과 역사적 연결고리를 느끼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형제국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학술 논문 하나, 정부 웹사이트의 애매한 설명, 신문 칼럼 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좀 더 파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제국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게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계산이든 아니면 정말로 역사적 연결고리 때문이든 말이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서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카자흐스탄 역사, 민족 구성, 문화적 기원. 검색창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국이라는 단어의 비밀을 풀어야 했어요. 그게 이 모든 협력의 출발점일 테니까요. 한국이 어떻게 카자흐의 마음을 얻었는지 알려면
먼저 왜 카자흐가 한국을 특별하게 보는지부터 이해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찾아낼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형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카자흐스탄 민족 구성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카자흐 민족학 연구소의 공식 문서를 찾았어요. 카자흐는 전통적으로 세 개의 큰 부족 연맹으로 나뉜다. 대오르데, 중오르데, 소오르데. 이를 300부족 연맹이라 부른다. 부족 연맹이요. 저는 한국 고대사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고구려의 사회 구조를 찾아본 거죠. 고구려는 오부 체계를 기반으로 한 부족 연맹 국가였다. 각 부는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앙 왕권 아래 통합됐다. 잠깐만요. 카자흐도 부족 연맹이고 고구려도 부족 연맹이에요.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물론 이것만으론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유목 사회에선 부족 연맹이 흔한 구조니까요. 하지만 다른 증거들과 합치면 의미가 생기죠. 저는 문화적 요소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카자흐 문화의 핵심은 뭘까요? 말입니다. 카자흐 사람들은 스스로를 말 위에서 태어난 민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마 문화가 정체성의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고구려는요? 자료를 찾아보니 명확했습니다.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고의 기마 전력을 보유했다. 중장기병과 경기병을 효과적으로 운용했으며 기동전에서 압도적이었다. 말이에요. 두 민족 모두 말을 다루는 능력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다음 항목을 확인했어요. 종교와 신앙이요. 카자흐스탄은 현재 이슬람 국가지만 전통적으론 샤머니즘이 강했습니다. 하늘을 숭배하고 조상의 영혼과 소통하고 자연의 정령을 믿었죠.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구려는 제천의식을 국가 행사로 치렀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을 모셨다. 무속 신앙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또 겹칩니다.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우연치곤 너무 많은 게 일치하거든요. 생활 문화는 어떨까요? 카자흐의 전통 주거는 유르트예요. 원형 천막 구조죠. 이동이 쉽고 초원 생활에 최적화된 집입니다. 고구려 벽화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형태의 천막 그림이 있더군요. 고구려가 정착 생활도 했지만 북방 유목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식문화도 확인했어요. 카자흐의 대표 음식은 베시바르마크입니다. 삶은 고기를 면과 함께 먹는 요리죠. 주로 말고기나 양고기를 씁니다. 한국 북방 지역, 특히 고구려와 발해 지역도 고기를 삶아 먹는 문화가 강했어요. 육수 문화가 발달했던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어요. 문화적 유사성만으론 부족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하죠. 저는 유전학 연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족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됐거든요. 카자흐인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논문이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2020년 국제유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였어요. 카자흐스탄, 러시아, 한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했더군요. 제목은 카자흐인의 유전적 구성과 이동 경로 추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읽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인의 유전자는 복합적이다. 중앙아시아 유목민 계통이 주를 이루지만 동아시아 계통의 유전자 마커가 상당량 발견된다. 동아시아 계통이요. 계속 읽었습니다. 특히 Y염 색채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 한반도 및 만주 지역과 연관된 그룹이 확인됐다. 이는 역사적으로 동방에서 서방으로의 인구 이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가설이 아니었어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카자흐인들의 혈통 속에 실제로 한국 쪽에서 온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발해의 멸망 기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926년 거란족이 발해를 침공했어요.
발해는 무너졌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남쪽 고려로 갔고요. 일부는 거란에 흡수됐죠. 하지만 상당수는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서쪽이에요. 초원길을 따라 중앙아시아로 간 겁니다. 당시 유라시아 초원은 거대한 이동 통로였어요. 몽골 쪽이 나중에 유럽까지 갔던 그 길이죠. 발해 유민들도 그 길을 따라 서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현지 유목민들을 만났어요. 함께 살고 결혼하고 정착했죠. 그렇게 카자흐 민족의 일부가 된 겁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요. 그 흔적은 남았습니다. 문화 속에, 전통 속에, 그리고 유전자 속에요. 그래서 형제국이라고 부른 거구나.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1000년 전에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난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모든 카자흐인이 한국계 조상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일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일부분이 카자흐 민족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카자흐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형제로 부른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워싱턴 DC의 아침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역사적 연결고리는 확인했어.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라늄 협력까지 가능할까? 역사와 감정만으론 부족합니다. 현실은 더 복잡하거든요. 한국이 구체적으로 뭘 했길래 카자흐가 이렇게 중요한 자원 협력을 결정한 걸까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역사적 뿌리는 확인했습니다. 카자흐가 한국을 형제로 부르는 이유를 알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감정만으론 국가가 움직이지 않아.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아무리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협력은 성사되지 않아요. 특히 우라늄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은 더욱 그렇죠. 한국이 구체적으로 뭘 제시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우라늄 산업에 접근한 국가들의 제안서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러시아, 유럽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중국 자료였습니다. 2019년 중국 국영기업이 카자흐 정부에 보낸 제안서를 찾았어요. 우라늄 정제시설 건설 프로젝트였죠. 투자 규모가 무려 5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하지만 조건 항목을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시설 지분 51%는 중국 기업이 보유한다. 생산 우라늄의 60%는 중국에 우선 공급한다. 기술 인력은 중국에서 교육받으며 핵심 기술 소유권은 중국 측이 보유한다. 51%요.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60% 우선 공급은 카자흐가 자국 자원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뜻이고요. 기술 소유권까지 중국이 가져간다니 이건 협력이 아니라 종속이잖아요. 전형적인 중국 방식이네. 러시아는 접근이 달랐습니다. 투자 금액은 중국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2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생산량의 40%를 고정 가격으로 러시아에 넘기라는 조건이었죠. 고정 가격이요. 시세가 올라도 카자흐는 더 받을 수 없어요. 완전히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20년이요. 한 세대를 묶어두는 계약이에요. 유럽 컨소시엄은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기업들이 합작해서 제안했더군요. 기술 지원을 해주되 채굴과 운송 인프라의 독점 운영권을 요구했습니다. 카자흐가 다른 나라에 우라늄을 팔려면 이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유통권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뭔가를 빼앗으려 했어요. 지분, 독점권, 장기 계약. 도와준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론 카자흐를 묶어두려는 거였죠. 이게 국제관계의 현실이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니까요. 공짜는 없는 거죠. 문득 우리 미국이 떠올랐습니다. 미국도 많은 나라를 돕죠. 원조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해요. 하지만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민주주의 확산, 시장 개방, 군사기지 사용. 뭔가를 받아내려 하죠.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미국 의회가 조건 없는 지원을 승인할 리 없으니까요. 납세자들 세금으로 남 좋은 일만 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국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카자흐 협력 문서였어요. 2022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더군요. 제목은 용해 우라늄 탐지 및 흡착 기술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양국은 용해 우라늄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연구 성과는 양측이 공유하며 기술 이전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비용을 안 받는다고요? 저는 조건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분 요구 없음. 자원 우선 공급 요구 없음. 독점 운영권 요구 없음. 없음이요? 계속 읽었어요. 연구시설 및 장비는 카자흐 현지에 설치하며 소유권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귀속된다. 시설을 지어주고도 소유권을 카자흐에게 준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착오가 있나? 저는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숨겨진 조항이라든가 작은 글씨로 된 단서 조항 같은 거요.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조건 없이 협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다른 사례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라늄만 특별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2021년 카자흐의 스마트팜 기술을 지원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과 카자흐 농업부의 협력이었어요. 온실 재배 기술, 자동화 시스템, 작물 관리 노하우를 전수했더군요. 조건을 확인했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시설을 지어주고 운영 교육을 시키고 소유권은 카자흐에 넘겼어요. 농산물 우선 구매권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2020년부터 한국 병원들이 카자흐 의료진을 교육시킨 기록이 있었습니다. 연간 50명씩 한국으로 초청해서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켰죠. 비용은 전액 한국이 부담했고요. 패턴이 일관됐습니다. 한국은 어디서든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저는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 문서를 검색했습니다. 신북방 정책이라는 게 나왔어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정책이더군요. 기본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방적 이익 추구가 아닌 상호 발전을 지향한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한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신뢰를 중시한다. 상호 발전이요. 기술 공유요. 장기적 신뢰요. 솔직히 웃음이 나왔어요. 이상주의자들이네. 국제관계에서 이런 원칙이 통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은 냉혹하니까요. 힘과 이익으로 움직이는 게 국제정치예요. 그때 동료 제임스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에단, 아직도 이래? 벌써 밤 10시야. 집에 안 가?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임스, 이거 좀 봐. 한국이 카자흐한테 한 거야. 제임스가 책상 옆으로 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협력 조건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장사잖아. 뭐 받는 게 있어야지. 그게 없어. 진짜로. 그럼 바보들이네.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저는 다음 문서를 열어 보여줬어요. 카자흐가 한국의 우라늄 협력을 제안한 문서였죠. 근데 이게 결과야. 먹히고 있어. 카자흐가 먼저 우라늄 협력을 제안했거든.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구나. 몇 년을 투자해서 신뢰를 사는 거네. 맞아.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신뢰를 산 거지.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 미국은 못할 방식이야. 의회가 절대 승인 안 해줄걸. 나도 알아. 제임스가 나가고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왔습니다. 카자흐 내부 문서를 보니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카자흐 에너지부의 한국협력평가 보고서였죠. 2024년 초에 작성된 거더군요.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타국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자원을 원했다. 유럽은 우리 산업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능력을 키워주려 한다. 능력을 키워준다고요.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연구진의 기술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이제 우리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이다. 독자적으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구나. 한국이 승리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힘 때문도 아니었고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50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카자흐를 종속시키려 했어요. 러시아는 장기 계약으로 묶으려 했죠. 유럽은 인프라를 빌미로 통제하려 했고요. 한국만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카자흐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왔어요. 기술을 주고 시설을 지어주고 소유권까지 넘겼죠. 카자흐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들었어요. 대가 없이 준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빌딩들이 밤하늘에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중앙아시아에 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략이 탁월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 신뢰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했죠. 이건 외교를 넘어선 뭔가야.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지? 역사적 유대감과 신뢰로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이 카자흐에 무엇을 해줬는지, 카자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 했어요. 신뢰가 어떻게 쌓였는지, 형제국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깊어졌는지요. 저는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갔습니다. 카자흐 연구원들의 한국 방문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교육 프로그램 상세 내용, 참가자들의 경험담, 평가 보고서. 답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카자흐의 마음을 얻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카자흐 국립원자력기업의 인력 교류 기록을 찾아냈어요. 2023년 여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카자흐 연구원 15명이 한국에 간 기록이더군요. 프로그램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용해 우라늄 기술 집중 교육 과정 6개월. 6개월이요. 짧지 않은 기간이죠. 저는 프로그램 상세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 달은 이론 교육이었습니다. 용해 우라늄의 화학적 특성, 탐지 방법론, 흡착 기술 원리. 한국수력원자력연구소에서 진행됐더군요. 강의 시간표를 보니 하루 8시간씩 빡빡하게 짜여 있었어요. 둘째 달부터는 실습이 시작됐어요. 실제 장비를 다루고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훈련이었죠. 실습 비중이 70% 이상이었습니다. 셋째 달엔 현장 실습이 포함됐어요. 한국의 우라늄 연구시설을 방문하고 실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단순 견학이 아니라 실무 참여였어요. 넷째 달부터는 독립연구였습니다. 카자흐 연구원들이 각자 연구 주제를 정하고 한국 연구진의 지도를 받으며 진행했죠. 말 그대로 연구자로 키운 겁니다.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비용 항목이었어요. 교육비 한국 측 부담, 체류비 한국 측 부담, 항공료 한국 측 부담, 연구 재료비 한국 측 부담, 생활지원금 월 200만 원 지급. 전부 한국이 냈어요. 심지어 생활비까지 줬습니다. 정말 조건이 없구나. 저는 참가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15명의 이름과 소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아이굴 토카예바. 카자흐 국립원자력기업 선임연구원이더군요. 35세 화학공학 박사. 이 사람의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제출한 평가서였어요. 첫 문장부터 강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왜 이들은 조건 없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 걸까?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중국이나 러시아와 일할 때는 항상 대가가 있었으니까요. 의심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첫 주가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우리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대했어요. 실험실에서 함께 일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연구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동료로요. 둘째 달 실습 때였습니다. 제가 중요한 실험에서 실수를 했어요. 귀한 시약을 잘못 사용해서 낭비했죠. 카자흐에서라면 큰 문책감이었을 겁니다. 저는 한국 선임연구원 앞에서 떨었어요. 다음 문장에서 대화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박사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토카예바 씨, 괜찮아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박사 과정 때 이런 실수 수십 번 했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실수를 용인해주는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키우는 거였죠.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셋째 달에 한국 연구진이 저희를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연구자로요. 회의에서 저희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줬고 아이디어를 실험에 반영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한국 명절인 추석이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저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명절에 집에 초대했다고요? 김 박사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외로울 텐데 우리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거였죠. 저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목이 메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어요. 넷째 달부터 제 독립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제가 정했어요. 지하수용의 우라늄의 효율적 흡착 방법이었죠. 김 박사님이 제 지도 교수가 됐습니다. 첫 지도 시간에 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토카예바 씨, 당신은 이제 독립적인 연구자예요. 제 역할은 옆에서 조언하는 것뿐입니다. 이 연구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주인이라고요. 6개월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지식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꿈을 줬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저는 카자흐로 돌아가 후배들을 가르칠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요. 존중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어요. 다른 연구원들의 보고서도 찾아봤습니다. 세 번째 연구원 누를란 바예프의 경험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넷째 달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라늄 흡착제의 효율을 테스트하는 거였죠. 한 달 동안 준비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당일 아침 장비 오류가 발생했어요.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시료도 날아갔고 데이터도 사라졌죠. 저는 절망했어요. 한 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으니까요. 한국 선임연구원 박지훈 박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사과하려 했죠. 하지만 박 박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화가 인용되어 있었어요. 바예프 씨, 괜찮아요. 이런 일은 연구에서 흔해요. 제가 박사 과정 때 3년 실험 데이터를 날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그날 밤 박 박사님과 연구팀 전체가 남았습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함께 장비를 수리하고 시료를 다시 준비했어요. 새벽 3시쯤 됐을 겁니다. 박 박사님이 편의점에서 커피와 김밥을 사오셨어요.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팀이에요. 당신 문제는 우리 문제예요. 함께 해결합시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동료가 되어준 거였죠. 그날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카자흐 언론 자료도 확인했어요.
2023년 9월 카자흐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한국에서 돌아온 우리 과학자들이었어요. 기사에서 토카예바 연구원을 인터뷰했더군요. 한국은 우리를 학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배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이제 카자흐도 이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다른 연구원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우리가 명절 때 외로워할까봐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런 따뜻함은 잊을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기사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카자흐 과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에서 배운 연구 문화와 협력 정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뿐 아니라 미래를 줬다. 저는 카자흐 정부 고위층의 반응도 찾아봤어요. 2023년 말 카자흐 에너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인력 교류 프로그램이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기술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우리 연구원들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고 공유했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요. 진심 어린 존중이요. 보고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줬어요. 존중과 신뢰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카자흐 대통령의 2024년 초 내부 회의록을 발견했어요.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우라늄을 원했다. 러시아는 우리 시장을 원했다. 유럽은 우리 산업을 원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미래를 원했다. 한국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를 존중했고 우리 과학자들을 키웠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다. 한국이 보여준 진심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이용하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키워준 나라와 함께 갈 것이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카자흐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계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빚 때문이었어요. 감정적 빚이요. 한국은 몇 년 동안 조건 없이 도왔습니다. 카자흐 연구원들을 키웠고 존중했고 동등하게 대했죠. 가족처럼 대했어요. 카자흐는 그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보답하고 싶었던 거죠. 우라늄 협력은 그 보답이었어요. 형제국이라는 단어도 이제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역사적 뿌리만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진심 때문이었던 거죠.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존경심을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이건 외교 전략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중국이 이걸 가만 놔둘까? 세계 최강국 중국이 자기 영향력이 흔들리는 걸 보고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긴급 정보 브리핑이 있었어요. 부서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죠.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동료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부서장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중국이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 내부 통신문이었어요.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몰라요. 그게 제 관심사도 아니고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KZ 프로젝트, 한국의 우라늄 접근 차단 작전. 정식 작전명이 붙어 있었어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서장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최근 2주간 중국 외교부 고위 관료 3명이 카자흐를 방문했습니다. 경제협력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요. 중국 국영 기업 대표단도 잇따라 입국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중국은 카자흐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총 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패키지예요. 고속도로, 철도, 항만 시설 건설이 포함됩니다. 80억 달러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서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우라늄 채굴 시설의 독점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부여한다. 향후 10년간 생산량의 70%를 중국에 공급한다. 70%요. 이건 한국과의 협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조건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부서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카자흐 언론에서 한국 관련 부정적 기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만 50건 이상이에요. 화면에 카자흐 신문 헤드라인들이 떴습니다. 한국 기업, 카자흐 우라늄 기술 탈취 의혹. 한국과의 협력, 카자흐에 실익 없다는 전문가 분석. 한국 기술 지원의 실체, 의문 제기돼. 저는 이 기사들을 추적해봤어요. 대부분 같은 계열 언론사에서 나왔더군요. 카자흐 현지 신문사들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자본이 투자된 곳들이었습니다. 정보전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부서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중국이 카자흐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불신을 심으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카자흐 동부 우라늄 연구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용해 우라늄 탐지 프로젝트 데이터가 일부 손실됐어요. 공격 출처는? 동료가 물었습니다. 불명입니다. 하지만 공격 패턴이 중국 정부 지원 해커 그룹과 일치합니다. 특히 APT 그룹의 기법이에요. APT요. 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 트릿. 중국 정부가 뒤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카자흐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부서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이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카자흐 국회 회의록이 떴어요. 친중 성향 의원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실질적 이익이 없다. 중국은 우리에게 80억 달러를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다른 의원도 거들었더군요. 한국은 작은 나라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다. 누구와 손잡아야 하는지는 명백하다. 저는 자료를 넘겨봤어요. 이들 의원 중 상당수가 중국 기업과 연관되어 있거나 중국 유학파였습니다. 정부 내부는요? 거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대답했어요. 경제부 일부는 중국의 80억 달러 제안에 혹했어요. 카자흐는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거든요. 당장 필요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할 수 있으니까요. 외교부와 에너지부는요? 그쪽은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한국이 낫다는 입장이죠.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민 중인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중국의 물량 공세가 막강했습니다. 80억 달러, 언론 장악, 사이버 공격, 정치 공작. 모든 걸 동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 작전 문건을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실행 방안이 단계별로 나와 있었어요. 1단계 카자흐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한국 협력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완료됐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한국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2단계 경제적 유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제안으로 카자흐 정부 회유. 진행 중이었습니다. 80억 달러 제안이 카자흐 정부를 흔들고 있었죠. 3단계 기술적 방해.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지연. 이것도 시작됐어요. 연구시설 공격으로 데이터가 날아갔으니까요. 4단계 정치적 압박. 친중 의원들을 동원해 국회 차원에서 협력 재검토 요구. 역시 진행 중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친중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움직임도 확인해 봤어요. 한국 외교부 차관이 카자흐를 긴급 방문했더군요. 카자흐 대통령 및 주요 장관들과 면담했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회동이었으니까요.
한국이 무슨 카드를 꺼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국과 중국의 대결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카자흐스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됐어요. 중국의 압박이 너무 강했거든요. 80억 달러는 엄청난 유혹이에요. 카자흐 같은 나라에선 더욱 그렇죠.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으론 중국을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신뢰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어. 현실은 냉혹하니까요. 감정보다 이익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다음 며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카자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동아시아 전략 지형이 바뀔 테니까요. 만약 카자흐가 중국을 선택한다면요. 한국의 핵잠 계획은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우라늄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니까요. 반대로 카자흐가 한국을 선택한다면요. 중국의 자원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전략 자원 공급원을 갖게 되고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한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상부에 현 상황을 알려야 했거든요. 카자흐 한국 우라늄 협력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카자흐 내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향후 2주 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긴장된 일주일이었어요. 카자흐 정부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경제부는 중국 편이었고 외교부와 에너지부는 한국 편이었죠. 정부가 둘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긴급 정보가 들어왔어요. 카자흐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측 대표를 모두 초청했다고 합니다. 언제죠? 내일 저녁입니다.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요. 이게 결정의 순간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실시간 정보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카자흐 현지 시각으론 새벽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이 들어왔어요. 카자흐 측에선 대통령, 총리, 외교부 장관, 경제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외교부 차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왔더군요. 중국 측에선 외교부 부부장과 중국핵공업집단 회장이 참석했어요. 급이 높았습니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였지만 저희 정보망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먼저 중국 측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80억 달러 인프라 투자안을 다시 강조했고요. 카자흐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했대요. 하지만 조건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우라늄 독점권과 70% 공급 의무요. 카자흐 대통령이 질문했다고 해요. 기술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중국 측 답변이요. 공동 소유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중국 측이 관리합니다. 카자흐 기술 인력은 중국에서 교육받게 됩니다. 핵심 기술은 중국이 관리한다고요. 이건 실질적으론 중국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한국 측 차례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발언했대요. 정보원이 전해준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조건 없다고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카자흐와 함께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았다고 믿습니다. 그 신뢰가 카자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길 바랄 뿐입니다. 카자흐 대통령이 물었다고 해요. 만약 우리가 중국을 선택한다면? 한국 차관의 답변이요. 아쉽겠지만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개발한 기술은 카자흐의 것입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카자흐 경제부 장관이 발언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은 8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자흐 외교부 장관이 반박했대요. 돈만 보면 안 됩니다.
독립성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중국 조건대로 하면 우리 우라늄 산업은 사실상 중국에 넘어갑니다. 에너지부 장관도 가세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연구진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영원히 종속됩니다. 논쟁이 격렬했다고 합니다. 그때 카자흐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대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30분 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대통령이 중국 측에게 물었어요. 중국 측 문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건을 명확히 해주시죠. 중국 측이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저희 정보원이 나중에 입수한 내용이에요. 시설 지분 51%는 중국 기업 보유. 생산 우라늄 70%는 중국 우선 공급. 기술 인력은 중국에서 교육. 핵심 기술 소유권은 중국. 카자흐 대통령이 그 문서를 한참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한국 측을 돌아봤어요. 한국의 조건은? 한국 차관이 답했대요. 없습니다. 정말로? 예. 우리는 카자흐의 성장을 원합니다. 종속이 아니라요. 대통령이 긴 침묵에 잠겼다고 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대요.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보원이 전해준 그 발언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카자흐스탄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지시를 따르는 나라도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항상 조건이 붙었죠. 우리를 이용하려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키워줬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중국은 8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큰 돈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 주권을 요구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존중과 신뢰입니다. 대통령이 일어섰다고 해요. 카자흐스탄의 결정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키워준 나라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측 대표가 항의했대요. 대통령 각하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80억 달러는.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결정은 끝났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형제입니다. 형제는 서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저는 이 정보를 받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이 이긴 겁니다. 80억 달러를 제시한 중국을 이긴 거예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아닌 신뢰로요. 다음 날 카자흐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과의 우라늄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양국의 장기적 신뢰관계에 기반한 것이다. 세계 언론이 들끓었어요. 중국의 자원 영향력 약화. 한국 핵심 광물 동맹 확보. 신뢰로 이긴 한국의 외교 승리.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중국의 80억 달러 제안을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한국은 조건 없는 협력으로 카자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 외교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돈과 힘만으로는 신뢰를 살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게 중요한 카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카자흐의 우라늄이요. 이건 단순한 자원 협력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커지는 순간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나라가 됐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요. 카자흐의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계가 들끓었어요. 중국의 80억 달러를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저는 각국 언론 반응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의 조용한 외교 승리. 돈이 아닌 신뢰로 중국을 이겼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중 있게 다뤘어요. 카자흐 한국 우라늄 협력, 동아시아 전략 지형을 바꾸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일본 언론은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한국, 독자 우라늄 공급망 확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청신호. 중국 언론은 침묵했어요. 공식 보도가 거의 없었죠.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어요.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이요. 저는 몇 달 전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한국 간 핵잠 기술 협력론의 문서였죠.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 기술 지원을 사실상 승인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료 공급 문제요. 핵잠은 고순도 우라늄으로 움직입니다. 일반 원전보다 훨씬 높은 농축도가 필요하죠. 그 연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공식적으론 미국이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카자흐와 우라늄 협력을 확보했다는 건요. 독자적인 공급원을 가진 겁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카자흐 한국 우라늄 협력이 한국 핵잠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했다. 하지만 핵심 연료 공급은 불확실했다. 이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으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미국 의존도가 줄어들며 독자적 전력 운용이 가능해진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동아시아 해상 세력 균형이 변한다. 저는 카자흐 대통령의 후속 발언도 확인했어요. 일주일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대했습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키워줬죠. 이제 우리가 형제를 도울 차례입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국의 도리입니다. 형제국의 도리요. 감동적인 표현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카자흐에 앞으로 제공할 지원도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신규 협력 패키지가 있었어요. 스마트팜 기술 확대, 카자흐 전역의 100개 시설 건설 지원,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연간 200명 한국 초청 교육, 의료기술 협력, 한국 병원들의 카자흐 지원 확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신규 원전 2기 공동 건설, 모두 장기적 관계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한국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국 언론을 찾아봤어요. 주요 신문들이 일면 톱으로 다뤘더군요. 대한민국, 우라늄 독자 공급망 확보, 신뢰 외교의 승리, 중국 80억 달러 제한 물리쳐, 핵잠 시대 여는 한국, 전략적 자율성 확보.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온라인 댓글들을 번역기로 돌려봤습니다. 자랑스럽다. 돈이 아니라 신뢰로 이긴 거잖아. 이게 진짜 외교다. 조건 없이 도와주니까 결국 우리가 얻는다. 카자흐 대통령 발언 보고 울컥했다. 형제국이라니. 중국한테 이긴 게 속 시원하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줬어. 저는 모니터를 한참 바라봤어요.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었는데 알고 보니 전략이 탁월했어요. 몇 년을 투자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로 전략적 자산을 확보한 겁니다.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에단, 한국 건 어떻게 됐어? 카자흐가 한국 선택했어. 중국 80억 달러 차버렸지.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박이네. 한국이 제대로 한 건데? 응. 신뢰로 이긴 거야.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미국 외교가 너무 거칠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 분석이었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의 부상 신뢰 기반 외교가 만든 전략적 전환점. 보고서를 쓰면서 제 생각이 정리됐어요. 한국은 조용히 세계 질서의 균형점을 이동시키고 있다. 작은 나라지만 영리한 나라다. 이들은 돈과 힘이 아닌 신뢰와 존중으로 동맹을 만든다.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 신뢰를 선택한다. 카자흐스탄 사례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식 외교가 통한다는 증거다. 한국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확보했고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연료를 확보했다. 동아시아 해상 전력 구도가 변할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를 바꾸는 나라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죠.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몇 년 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가는 장면이요. 거대한 잠수함이 조용히 물속으로 잠겨들어요. 한반도 주변 해역을 가르며 나아가죠.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속도로요. 그 잠수함을 움직이는 연료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겁니다. 형제국이 보내준 거죠. 중국 해군이 더 이상 한반도 해역을 마음대로 누비지 못할 겁니다.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니까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지킨다. 카자흐 대통령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1000년 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한쪽은 한반도에, 한쪽은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았죠. 시간이 흘러 서로를 잊었지만 유전자 속에, 문화 속에 그 기억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조건 없이 도와줬어요. 카자흐의 능력을 키우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했죠. 카자흐는 그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보답했어요. 이제 두 나라는 진짜 형제가 됐습니다. 역사적 뿌리와 현대의 신뢰가 만나서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어요.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건 몇 달 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작은 동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나라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나라죠. 돈과 힘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으로요. 이런 나라가 강해지는 게 세계에 좋을 것 같았어요. 미국의 동맹으로서도 바람직하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관련 보도가 나오더군요. 한국 정부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속화 발표. 카자흐스탄과 장기 우라늄 협력 계약 체결. 한국, 동아시아 신흥 해양 강국으로 부상. 저는 와인을 한 잔 따랐어요. 그리고 혼자 건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작지만 영리한 나라.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앞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서를 바꾸는 나라. 조건 없이 먼저 손 내미는 나라. 그래서 선택받는 나라. 대한민국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한반도에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핵잠이 바다를 가르고 형제국들이 서로를 지키는 시대일까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를 바꾸는 나라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하고 싶어졌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 형제는 서로를 지킨다. 조건 없이 먼저 손 내밀고 신뢰로 형제를 만들고 그 형제들이 위기의 순간 선택해준 나라. 1000년 전 흩어진 뿌리가 다시 만나고 진심이 80억 달러를 이긴 순간이었죠. 한국은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바다를 가르는 날도 머지 않았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과 힘이 아닌 신뢰와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조건 없이 먼저 손 내밀고 형제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질서를 바꾸는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